안녕하십니까. 네. 마지막 이론 요약 정리 과정입니다. 아직도 학원에 안 오시는 분들이 계시네. 학원 등록하시는 분들은 꼭 오세요. 집에서 모니터로 저를 보고 계시는 분들 좀 양심에 찔리셔야 돼.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학원에 오셔서 실 강의를 들으시는 것과 집에서 하는 건 다릅니다. 집중도도 다르고요. 또 자꾸 빼먹게 돼요. 집에서 있으시면. 그냥 쓰러지는 한 있더라도 학원에서 쓰러지겠다라는 각오로 오셔야지. 지금이라도 오세요. 지금 못 오시나? 두 번째, 5, 6월 달을 잘 보내셔야 7, 8월 달에 2차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5, 6월 달을 지금까지 지내온 것처럼 설렁설렁 지내시면 7월 달 되면 2차 포기하시는 분들이 속출합니다. 화끈하게 포기하면 괜찮은데 미련은 또 이만큼 남아가지고 책은 또 박싱은 안 해놔요. 그리고 2차 책 보고 한숨만 푹푹 쉬고 그런 분들이 속출합니다. 그러니까 5, 6월 달에 1차 과목을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든다 생각하고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진도표가 있죠. 제가 지난주에 요번 주에 나가는 내용을 3, 4월 달 강의를 한번 듣고 오시라 그랬어요. 그렇죠? 반드시 예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수업 빡세게 듣고 집에 가셔서 오늘 촬영한 게 또 오후에 올라갈 테니까 그거 다음 주까지 한번 보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출문제집이 있는 분들은 그 범위 풀어보시고 없는 분들은 기본서에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 범위 내에 그걸 풀어보셔야 돼요. 여기 한 세트예요. 우리 운동할 때도 뭐 어떤 형태를 한 세트 한다고 하죠? 예. 여기 한 세트야. 여기 한 세트. 민법은. 그리고 나서 시간이 있는 분들은 한 세트 더 하는 거예요. 예? 아니, 뭐 웃을 게 아니에요. 뭐. 시간 넉넉해요. 시간 생각해 보시면 넉넉할 거야. 예. 시간이 없는데요? 다 뻥이에요. 공부하기 싫으니까 괜히 핑계 대는 거죠. 시간이 없기는 왜 없어요? 내면 되지. 집에 가면 일이 많고요. 한 10시쯤부터, 밤 10시부터 공부하면 되죠. 한 2시까지, 한 4시간. 빡세게 하면 되잖아. 4시간 공부 못 하세요? 집에 가셔서? 하셔야죠. 수업 듣는 거는 공부가 아니에요. 공부 양에서 빼. 그리고 이제 나머지 최소 하루에 한 4시간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4시간 할 수 있을 것 같죠? 이 집중해서 4시간 하는 거 되게 힘듭니다. 제가 예전에 고시 공부할 때 한 번 해봤어요. 스톱워치 사가지고 내가 하루에 도대체 몇 시간 공부를 하나. 집중해서. 처음에 독하게 맘먹으니까 18시간 하더라고요. 점점점 줄어들어. 점점점. 여기 사람이 집중해서 공부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독하게 마음먹고 뭐 작심 3일이잖아요. 그렇죠? 3일에 한 번씩 작심을 하세요. 그러면 계속 작심하면서 공부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한 세트는 반드시 돌려주셔야 된다. 민법도 그렇고 개론도 그렇고 이렇게 두 가지를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약집 있죠. 230페이지. 이 요약집 만드는 게 참 힘들어요. 기출되어 있는 내용들은 다 넣어야 되고 중요 조문도 다 넣어야 되고 판례도 다 넣어야 되고 그래서 뭘 뺄까 이 고민 되게 많이 하죠. 거기다가 인쇄소를 또 잘못 만나가지고 어젯밤에 인쇄가 끝나. 그런 김에 그 판례 변경된 것도 그냥 새로 수정해서 넣어가지고 꾸역꾸역 오늘 아슬아슬하게 가져왔어요. 이거 한 10번 읽으세요. 85점 나옵니다. 더 나오기도 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이거. 근데 압축이 돼 있어가지고 읽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강의 듣고 읽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책 읽는 거 좋아하시잖아, 그죠? 맨날 기본서 읽지 말라 그래도 연락이 읽으시잖아.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시면 돼요. 이거 한 10번 지금부터 서설 소설책 읽듯이 읽으시면 그냥 85점 나옵니다. 안 나오면 저한테 오세요. 제 손에 장을 지져 드릴 테니까.
지금까지 18년 동안 한 번도 장 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읽으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약서에 보면 제가 밑줄을 그어놓은 게 있어요. 뭐 중요하니까 그어놨겠죠? 안 중요한데도 그어놓은 게 있어요. 거기다가 중요한데 안 그어놓은 게 있어요. 가끔 가다가 왜 그랬을까? 집중하시라고. 일부러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제 강의 안 듣고 집중 안 하신 분들은 밑줄 친 것만 중요한 줄 알고 생각하시는데요. 제가 체크해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집중해서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설하고 수업을 진행할 텐데, 처음 하시는 분들 계시죠? 처음 오신 분들 계시는데, 처음 오시는 분들은 뭐 오늘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죠? 10% 알아들으면 아주 땡큐죠? 10%. 또 못 알아들으세요. 두 번째, 처음은 아니지만 모의고사 점수가 20점대, 뭐 이런 분들. 아직 있죠? 처음 하시는 분이나 똑같아요, 점수는. 이런 분들은 아까 그 1세트,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거 외에 1월달부터 4월달까지 강의가 있어요. 두 순환이죠. 1, 2월달, 3, 4월달. 각각 1시간짜리로 24개에서 48개가 있습니다. 이틀이면 다 보죠. 그죠? 이틀입니다. 24시간. 눈 터져라, 이렇게. 근데 이제 그건 안 되니까. 하루에 한 3개씩 들으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 1세트. 예습, 수업, 복습, 기출문제 푸는 거. 요거 외에 하루에 3시간 더 내. 3시간 못 내겠죠? 1시간 내. 그럼 48일이면 다 봅니다. 그죠? 5, 6월 달에 한 번 다 보게 돼요. 그러면 2달 동안 복습, 수업, 예습, 1, 2, 3, 4 총 5번 듣는 강의를. 그럼 그냥 그 상태에서 시험장 가도 70점은 나와요. 그 상태에서. 단기간 내에 동일한 내용을 5번을 들었기 때문에 기억이 훨씬 오래 갑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요거 이렇게 한 10% 정도만 이해하자라고 마음을 먹고 그 다음에 따로 이렇게 1, 2, 3, 4월 달 강의를 한번 쫙 되도록 빨리 한순환을 돌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따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6월 달 끝나고 7월 달 문제풀이 들어가서 7, 8월 달까지 끝나고 나면 민법을 한 60점대까지는 끌어올리세요. 안정적으로. 아시겠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 6월 달 강의는 11월 달부터 지난달까지 했던 걸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압축해서 전달합니다. 따라서 이해하려고 듣지 마세요. 정리한다 생각하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도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는 6달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그렇죠? 11월 달부터 6달을 이해하려고 무던히 노력을 해봤어. 근데 안 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예?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이해 안 된 거. 지금이라도 이해해보자. 6달을 노력했는데 이해가 안 됐어. 앞으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외워. 정리해드린 걸 머리에 각인시킨다 생각하시고 자꾸 듣다 보면 암기가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노래방 가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 그거 가사 써가지고 외우셔서 부르신 분도 있어요. 없지? 몇 번 따라 부르다 보면 중간중간에 단어나 글자 한두 개는 틀릴지언정 전체적으로 다 따라 부르고 그 모니터 안 보고 노래 부르게 돼 있어요. 그죠? 자꾸 부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민법 공부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명확하게는 몰라도 이거 같다. 이렇게. 아시겠죠?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2페이지 봅니다. 민법 총칙이라고 되어 있죠. 10문제가 나온다 그랬고요. 자, 민법 총칙은 뭐에 관한 내용이었죠? 법률 행위의 유효 요건. 효력 요건에 관한 겁니다. 효력 요건. 요게 이제 5개 탐해가 나오죠. 그 5개에서 10문제가 나온다 그랬어요. 어떤 건지는 뒤에서 볼 거고요. 자, 법률 행위가 뭐냐? 매매 계약 같은 거 생각하시라 그랬죠. 매매 계약. 갑과 을 사이에 갑소유의 A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했다. 그 결과 을은 A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려면 을이 원했던 이 A 토지 소유권을 계약을 통해서 취득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이게 법률행위의 유효권이다 생각하시면 돼. 두 번째, 이 법률행위가 어디서 나온 개념이냐? 민법 조문 구조에서 나온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민법 조문은 대부분이 3단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3단 구조. 어떤 구성 요소가 모여서 원인이 되고 그 원인에 따라서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는 이런 구조로 돼 있다 그랬고요. 구성 요소를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법률 사실. 요건을 원인을 법률 요건, 효과를 법률 결과를 이렇게 부른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효과, 이 결과가 바로 의리 권리를 취득. 의리 권리를 취득. 이게 결과야. 그래서 권리자가 변경이 돼. 그래서 구권리자는 권리가 소멸해. 이게 결과예요. 즉 권리의 취득, 변경, 소멸. 이게 법률 효과고 결과예요. 요걸 싸잡아서 권리 변동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권리가 변동이 되려면 각과 을 사이는 뭘 했어요? 매매 계약을 했죠. 그게 원인이야. 매매 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권리가 변돼. 그 원인 중에 두 개가 있다. 하나가 법률 행위가 있고 계약 등을 통해서, 또 하나가 갑이 사망해서 상속을 받았거나 갑소의 땅이 경매돼서 경락을 받았거나, 이런 건 법률 행위가 아니라 법률 규정 이렇게 부르죠. 이렇게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권리가 변동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차이는 뭐였죠? 법률 행위 보세요. 을은 A 토지 소유권을 원했어. 그래서 계약을 했어. 그랬더니 을이 원한 대로 권리가 생겼어. 이 원한 대로 변동이 되는 거, 원한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기는 거, 그런 행위를 뭐라 하자? 법률 행위로 하자. 반면에 상속 같은 경우는 느닷없이 갑이 사망해서 상속받았죠? 당사자가 원한 건 아니야.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그 법률 규정에 의해서 권리가 변동이 된다. 그래서 법률 요건이 크게 두 개가 있고 그중에 법률 행위가 핵심 개념입니다. 이런 법률 행위나 법률 규정의 구성 요소 중에서 필수 구성 요소, 법률 행위의 필수 구성 요소가 뭐가 있다? 의사 표시. 법률 규정의 필수 구성 요소로 준법률 행위예요. 준법률. 그러니까 의사 표시하고 준법률 행위는 다르죠? 구성 요소가 네, 성질이 달라요. 일단 요 정도 뼈대를 잡고 요거를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요게 뭐가 있고 요게 뭐가 있는가 간혹 시험에 나오는 게 있어요. 간혹 잘 안 나오는데 간혹 나오는 게 있어. 그거 딱 체크한 다음에 요거 들어가면 요거 하면 돼. 그래서 그 체크 미리 해야 될 게 2페이지 3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2페이지에 2번 법률관계, 이게 권리관계예요. 그죠? 그 변동이라고 돼 있죠. 그게 뭐야? 법률 효과. 그 모습이 어떤 게 있냐? 세 가지. 취득, 변경, 소멸. 이렇게. 권리 변동의 취득, 변경, 소멸 세 가지가 있고, 이게 어떻게 분류가 되며 그 예가 뭐가 있는가 간혹 나온다 그랬어요. 그 나오는 것 중에 자주 등장하는 거 몇 가지 체크합니다. 먼저 권리 취득에 보면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 이거 꼭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승계는 이전적과 설정적 있어. 이전적은 특정과 포괄 있어. 그래서 원시 승계 구별하라. 이전적 설정적 구별하라. 특정 포괄 구별하라. 이거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원시는 없던 권리가 새로 생겨 건물을 신축해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간척지를 매립해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또 하나는 법률 규정에 한 권리 취득들이 있어요. 취득 시효, 선의 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습득 이런 것들. 나중에 소유권 가면 나오죠. 그죠? 그 중에서 건물 신축하고 취득 시효하고 무주물 선점하고 이 세 가지는 답으로 나온 적이 있으니까 기억을 해 주셔야 되죠. 그게 원시 취득. 반면에 승계는 권리를 넘겨받는데 그 중에 설정적 승계는 갑소유 땅에 누군가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취득하는 거예요. 그게 설정적 승계야. 갑소유 땅에 을이 지상권을 취득하거나 지역권을 취득하거나 전세권을 취득하거나 저당권을 취득하거나, 이럴 때 보통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이렇게 불러요. 요런 게 설정적 승계다. 설정적 승계 특징은 뭐예요? 갑은 권리를 상실하지 않아요. 이게 설정적 승계 특징. 반면에 이전적은 갑이 권리를 넘겨줘서 갑은 권리를 상실해. 그게 이전적이야. 이때 매매 등을 통해서 개개의 권리를 넘겨주는 걸 특정 승계라 하고, 상속 등 권리를 일괄하여 넘겨주는 걸 포괄 승계라 하는데, 이때 포괄 승계 기억해야 되죠. 상속, 포괄 유증, 회사 합병 이렇게 되죠. 회사 합병.
상속, 포괄 규정, 회사법. 이렇게 취득은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각각 구별해가지고 몇 가지 예를 기억해달라. 변경도 세 개가 있다.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이 있다. 그 중에 주체의 변경은 권리가 이전돼서 권리자가 바뀌는 게 주체 변경이다. 내용은 수량의 변경인 양적 변경과 성질의 변경인 질적 변경이 있는데, 양적 변경은 나중에 소유권에 가면 첨부라는 게 나와요. 그거 가서 한번 다시 보면 돼요. 이 두 놈을 구별할 수 있어요. 질적 변경하고 작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은 다른 말로 효력의 변경이라고도 합니다. 각각 얘 두 가지씩을 구별해서 시험 문제 냅니다. 질적 변경의 얘 두 개, 특정물 인도 청구권이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바뀌는 경우. 을이 갖고 A라는 물건을 매매 계약을 했는데 그 A 물건이 멸실돼서 을이 더 이상 A 물건을 넘겨달라 못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권리 자체가 바뀌는, 이런 게 질적 변경의 첫 번째이고요. 또 하나가 갑수 땅의 저당권을 을이 갖고 있었다. 자, 저당권자는 뭘 하죠? 나중에 갑이 돈을 못 갚으면 땅을 경매에 넣어서 채권을 회수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땅이 수용이 되어버리면 을은 더 이상 땅으로부터는 채권을 회수할 수가 없고 갑이 받게 되는 보상금에서, 수용 보상금에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당권이라는 권리의 객체가 땅에서 보상금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것도 질적 변경이다. 권리 자체가 바뀌는 게 있고 권리 객체가 바뀌는 게 있고, 그 두 가지가 질적 변경. 작용의 변경도 예를 두 개만 기억하자. 임차권 같은 채권이 등기 등을 통해서 대항력이라는 걸 갖추는 경우. 채권은 원래 대항력이라는 게 없다 그래서. 근데 없던 대항력이 생겼으니까 효력의 변경이고. 1번 저당권자와 2번 저당권자가 있는데 1번 저당권이 소멸함으로써 2번 저당권의 순위가 올라가는 경우. 그럼 2번 저당권의 우선 변제 효력이라는 그 효력이, 권리 효력이 강화가 되는 작용의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질적 변경 얘 두 개와 작용의 변경 얘 두 개를 반드시 구별해 두셔야 돼요. 거기 2페이지 쫙 나와 있죠. 반면에 이제 소멸은 두 가지,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인데, 상대적 소멸은 권리가 이전돼서 주체가 바뀜으로써 구권리자의 권리가 소멸하는 거고, 절대적 소멸은 건물이 철거돼서 건물 소유권이 사라지거나 하류에 댐이 건설돼서 땅이 물에 잠겨 토지에 포락해서 토지 소유권이 소멸하거나, 이런 걸 절대적 소멸이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권리 변동이 어떤 게 있는지 간단히 체크를 해서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됩니다. 그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법률 사실 있죠.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구성요소 다 필요 없고 의사표시와 준법률행위를 구별하자.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구성요소다. 그래서 아까 법률행위는 원한 대로 효과가 생긴다 그랬죠. 의사표시도 마찬가지죠. 의사표시한 대로 효과가 생겨요. 반면에 준법률행위는 법률 규정에 의한 효과가 생겨요. 법률 규정. 그리고 이 준법률행위 중에 두 개,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 의사의 통지가 뭐예요? 몰라도 돼. 안 물어봐. 관념의 통지가 뭐예요? 안 물어봐. 예를 물어봐. 예. 의사의 통지 최고 하나 기억하시고, 관념의 통지 통지 승인 기억하셔야 되는데, 통지. 동창회 총무가 동창회 사실을 알려. 통지. 그리고 동창회원, 통지받은 동창회원이 알았다 그랬어. 그게 승인. 승인이라는 게 뭐 거창한 게 아니야. 알았다. 여기서 말하는 승인의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어쨌든 사람한테 뭘 물어보거나 독촉을 하는 걸 최고로 합니다. 뭘 알리는 게 통지고요. 알았다가 승인이야. 근데 최고는 의사의 통지고 통지 승인은 관념의 통지예요. 요거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기출문제 중에 다음 준법률 행위 중 성질이 다른 하나는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요거 4개에다가 요거 하나. 최고를 골라라. 이렇게 문제가 나온 적이 있고요. 아예 대놓고 의사표시 4개에다가 최고 하나 꽂아놓고 다음 중 준법률 행위를 골라라. 이렇게 다이렉트로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사실 중에서 이 두 가지 구별하시고 두 가지 기억하시고 그럼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4번에 가면 법률 요건이 나와 있죠. 두 개가 있죠.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 이런 게 있다. 그리고 넘기면 구체적으로 법률 행위가 나와 있어요. 여기부터 보면 되는 거예요. 2페이지, 3페이지는 건 요 정도 정리해서 자꾸 확인하시면 되고요. 법률 행위, 인간의 행위죠. 인간의 행위 중에서 의사 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인간 행위.
이게 법률행위예요. 의사표시가 없는 행위는 법률행위라고 하지 않고요. 뭐 따로 있어요. 불법행위도 있고 사실행위도 있고 등등. 그런데 법률행위는 반드시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가. 그래서 특징이 요거 가지고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는 있을 수가 없다. 법률행위와 의사표시가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이건 법률 사실, 이건 법률 요건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법률행위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 뭐 이런 특징이 있겠죠. 그죠? 간단해요. 그림 이렇게 보시고. 어쨌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라는 요소가 반드시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 법률행위를 나눠보자. 종류. 이것도 간간히 나오고 그 중에서 법률행위의 필수 요소인 의사표시가 몇 개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 단독행위와 계약을 구별하는가? 요거 물어보는 문제가 간혹 나오죠.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이렇게. 그죠? 이때 계약으로 답으로 나오는 게 무슨 매매계약 이런 촌스러운 게 나오진 않고요. 합의해제, 합의해지, 매매예약 이런 게 답으로 나옵니다. 나머지는 다 단독행위가 되겠지. 자,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꼴랑 하나 들어있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있고 대부분이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계약의 해제, 계약의 취소 이런 거. 상대방한테 계약을 해제한다. 상대방한테 계약을 취소한다 해야 되니까 상대방이 있지. 없는 거 3개.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권리의 포기, 특히 동산 소유권 포기 같은 것들.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권리 포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암기하셔야 되죠. 두 번째, 단독행위는 특히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상대방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죠. 제가 그랬죠. 갑과 을이 사귀다가 갑이 을에게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해. 그럼 을이 데미지가 얼마나 커? 그죠? 그래서 노래도 있다 그랬지. 뭐 백지영에 총 맞은 것처럼. 얼마나 데미지가 크면 총 맞은 것 같은 데미지. 그래서 맨날 따라가면서 왜 헤어지냐고 떼쓰잖아. 백정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단독행위야. 그게 단독행위. 그러니까 함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법에서 정해져 있을 때, 법에서 규정이 있을 때만 하는 게 원칙. 그걸 단독행위, 법정주의 이렇게 불러요. 두 번째, 부관 가서 볼 겁니다. 원칙적으로 조건기한 붙일 수 없다. 그래서 단독행위 특징 원칙 2가지. 단독행위 법정주의하고 조건기한 붙일 수 없다. 이거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계약은 나중에 계약법 가면 징글징글하게 나오고요. 합동행위는 얘만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사단법인 설립행위.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요. 사단법인, 예컨대 주식회사 설립. 이런 게 합동행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그 내용이 4페이지 하단에 보면 단독행위 유형, 특징 그런 게 있죠. 맨 밑에 합동행위, 사단법인 설립행위 여기 하나 있다. 또 하나가 오른쪽에 있는 법률 효과에 따라서 채권행위와 처분행위로 나누고 처분행위가 또다시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 이렇게 나뉘는데 간단하게 채권행위 갑이 1월 10일 날 을하고 갑소유 A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했다. 그리고 등기는 1월 20일 날 넘겨주기로 약속을 했다. 소유권 등기는. 그럼 1월 10일 날 매매 계약을 하면 갑은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을은 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요. 이 의무 부담 행위를 채권 행위를 하자. 의무 부담 행위. 그리고 이 의무를 나중에 이행해야 되지요.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1월 20일 날 이행해야 되잖아. 의무 부담 행위, 나중에 그걸 이행해야 되는 문제를 남기는 행위. 그걸 뭐라 하자? 채권 행위를 하자. 그리고 채권 행위는 약속만 하는 거니까 채권 행위 당시에 이 A 토지가 꼭 갑소유가 아니어도 돼. 이런 특징이다. 그러니까 처분 권한이 없는 자의 채권 행위는 유효. 이렇게 돼요. 유효. 처분 권한이 없는 자의 채권 행위는 유효. 약속만 하는 거니까. 계약 당시 저 A 토지가 꼭 갑소유가 아니어도 돼. 갑은 너한테 약속했어. 20일까지 어떻게든 넘겨줄게.
믿고 계약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특징이 있더라, 채권행위는. 반면에 처분행위는 갑이 1월 20일 날 등기를 넘겨줘. 의무를 이행했죠. 의무 이행행위. 이행을 했으니까 이행의 문제가 남아 안 남아? 안 남아. 이행 문제가 안 남아. 그리고 권리가 종국적으로 의뢰로 넘어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분 능력이 있어야지. 권리를 종국적으로 처분했으니까. 그래서 처분 능력이 없는 자의 처분행위는 뭐가 된다? 무효. 이런 지문이 나온 적 있죠. 처분 권한이 없는 자의 채권행위 및 처분행위는 무효. X. 채권행위는 유효. 처분행위는 무효. 이렇게 되죠. 그래서 채권행위하고 처분행위를 구별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경우에는 A 토지라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처분했죠. 그게 물권행위. 반면에 내가 상품권이 하나 있어. 이게 채권이에요. 상품권이 뭐라고요? 채권. 무기명 채권이라고. 상품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상품권을 발행한 사람이 채무자야. 가가지고 여기 있는 가격표 내용대로 물건을 내놔라. 채권입니다. 이 채권을 팔아. 채권 양도. 물권 이외의 권리를 넘겼죠. 또 상품권을 찢어버렸어. 이게 뭐예요? 채권 포기. 물건에 관한 권리 이외의 권리를 종국적으로 처분했어. 이런 걸 뭐라 한다? 준물권행위. 특히 우리 기출문제 중에 그냥 다이렉트로 다음 중 준물권행위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답이 요거였어요. 그래서 채권행위와 처분행위 구별하시고 처분행위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 구별하시고 이런 지문도 나온 적이 있죠. 준물권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는 점에서 물권행위와 구별된다. X. 준물권행위든 물권행위든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처분행위일 중에 하나. 이런 식의 지문들을 대비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그게 이제 법률 효과 기준이죠. 일단 법률행위 종류는 두 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출연, 비출연, 요식, 불요식 이런 거 간단히 추가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건 나중에 계약법 가서 하겠습니다. 두 가지 종류는 기억하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법률행위 요건이 나오죠. 우리가 효력 요건 봐야 된다 그랬죠? 그 보기 전에 요건 전체적으로 뭐냐 도대체. 법률행위 요건이란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매계약 따위를 했을 때 계약한 사람이 원한 그대로 권리가 생기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의 문제가 법률행위 요건이고 첫째가 뭐예요? 일단 계약을 해야지. 성립요건이 알았어요. 계약을 해야지. 그 계약이 유효해야지. 각각 성립요건과 유효요건 또는 효력요건 이렇게 부르죠. 두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된다. 여기서 성립요건은 계약을 했냐 안 했냐의 문제고 계약을 했냐 안 했냐 요거는 그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유무효는 계약은 일단 체결이 됐다는 전지에서 판단하는 거죠.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유효 무효는 발생할 여지가 없죠. 그런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흠결이라 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걸 결과가 달라진다면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당연히 법률행위는 불성립이죠. 계약이 존재해 안 존재해? 안 존재해. 부존재 이렇게 불성립 부존재 이렇게 되죠. 반면에 성립은 했으나 유효요건을 못 갖추면 그 법률행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죠. 무효 또는 취소. 그 다음에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거 입증 책임입니다. 입증 책임. 그냥 듣고 넘어가세요. 예전엔 잘 나왔는데 최근에 좀 뜸하니까 한번 듣고만 넘어가세요. 입증 책임은 소송에서 나오는 개념이라 그랬어요. 그죠? 민사소송에서 내가 이기려면 내가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사실을 주장 앤드 증명. 주장만 하면 안 되고 그 증명할 책임은 뭐라 한다? 입증 책임. 그러면 각과 을 사이에 다툼이 있다. 뭔 다툼이냐? A 토지에 대해서 을은 내가 땅을 샀으니 빨리 소유권을 내놔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갑은 뭔 개소리냐? 내가 너한테 언제 팔았냐? 이렇게 다투고 있더라.
그럼 갑은 뭘 주장하는 거야? 나는 계약을 한 적이 없다. 을은 계약을 했고 유효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얘는 계약을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한 놈이고 얘는 계약을 했고 유효라고 주장하는 놈. 이 둘이 소송이 붙었을 때 결국 갑과 을은 이거 갖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갑은 성립요건을 갖춘 적이 없다. 계약을 한 적이 없다. 그 말이죠. 얘는 계약을 했고 유효다. 이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각각 누가 이걸 증명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요. 성립요건과 유효요건. 여기서 우리 대법원은 성립요건은 그 성립요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유효주장자가 증명해라. 즉 갑과 을 사이의 계약에 다툼이 있었을 때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일단 계약을 했음을 증명해라.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계약을 체결했음을 증명해라. 그거를 성립요건의 존재를 유효주장자가 입증해라. 이렇게 판결해요. 말이 그지같이 어렵죠? 그러니까 한번 듣고 넘어가라니까. 자, 증명했어요. 얘가 꾸역꾸역. 갑과 을의 매매계약이 있었음을 증명을 했어. 증명했다는 건 법원은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은 계약한 적이 없는데요 해봐야 이제 통하지도 않아. 법원은 이미 갑과 을의 계약이 있다고 믿고 있어. 그럼 이때 갑은 더 이상 계약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해서는 안 되고 계약은 했지만 무효인데요 이걸 주장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성립요건이 입증이 되면 이번에는 반대로 요 갑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이 존재하지 않는다. 무효다. 이걸 증명하도록 합니다. 그거를 효력요건의 부존재를 무효주장자가 증명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에 관한 입증 책임을 우리 대법원이 각각 이렇게 달리 판결한 적이 있어. 한번 듣고 넘어가. 표정 보니까 괜히 했나? 이거 싹 지워버릴까? 자, 문구만 성립요건의 존재는 유효주장자가 효력요건의 부존재는 무효주장자가 입증하라. 소송에서. 됐어. 그래 넘어가. 그리고 이제 성립요건과 유효요건이 각각 두 종류가 있죠. 모든 행위에 필요한 일반적 요건과 어떤 특정한 행위에 필요한 특별요건 두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일반적 성립요건은 세 가지가 있죠. 어떤 법률행위든지 행위하는 자, 당사자, 원하는 것, 목적, 그걸 밖으로 나타내는 것, 의사표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반드시 갖춰야 되죠. 여기에다가 혼인과 같은 법률행위는 신고까지 해야 성립하죠. 혼인과 같은 거는. 매매 같은 건 신고 필요 없지만 혼인 같은 건 신고까지 해야 성립하니까 아하, 신고는 혼인이라는 법률 행위만 필요한 특별 성립요건이구나 이렇게 되죠. 여기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하나 있죠. 매매 가면 계약금 계약이란 게 있죠.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을 주겠다 약속만 해갖고는 안 되고 계약금을 수수해야 성립한다 그랬어요. 계약금을 주고 받아야 계약금 계약이라는 게 성립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약금을 주고 받는 것, 요거는 계약금 계약에만 필요한 특별 성립요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약속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아까 매매 같은 건 약속만으로 성립했죠. 갑이 이렇게 20일 날 넘겨주겠다고 약속만으로 성립하는 게 보통이에요. 그런데 계약금 계약은 약속만으로는 안 되고 뭘 줘야 성립을 하니까 이런 계약을 뭐라고 부를까? 이걸 요물계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물계약을 성립시키는 요거를 요물성 이렇게 불러요. 잊어도 됩니다. 혹시 몰라서 써드린 거니까. 계약금 계약에서 계약금의 수수, 이거는 계약금 계약의 유효요건이 아니라 성립요건이다. 그거 나중에 계약법 가서 다시 한번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효요건이 나오죠. 당사자는 능력이 있을 것, 세 가지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죠. 간단히 결론만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의사 능력이 없는 자, 만취한 자, 무효.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자, 미성년자, 부모 동의 안 받아서 취소 이렇게 되죠. 자, 의사 무능력자의 행위는 무효고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 능력자의 행위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구나 이렇게 되죠. 그리고 두 개가 경합하는 경우도 있더라. 만취한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했다. 만취했으니 무효이기도 하고 부모 동의 안 받았으니 취소할 수도 있고, 요거를 무효와 취소의 경합,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이렇게 부르고, 우리 법원은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이 중요하죠. 목적 요건 4가지.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의사표시 요건,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여기서 목적 요건에서 두세 문제, 의사표시 요건에서 두세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했죠. 그리고 특별유효 요건으로 가면 대리에서 대리권의 존재.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허가를 받아라. 조건이나 기한이 붙어 있으면 그 조건이나 기한이 성취 또는 도래해야 유효하다. 요게 특별 유효권 3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아까 10문제가 이렇게 5개 테마에서 나오게 돼요. 우리 시험 범위가 여기 5개. 요거 하나하나 보면 됩니다. 보기 전에 하나 암기해야 될 판례가 있죠. 농지, 취득, 자격증명. 농지매매 유효권이 아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을 갖추지 못한 자의 농지매매도 무효는 아니다. 그거 하나 암기 딱 해주시면 되죠. 그렇게 뼈대를 잡고 싹 넘기면 이제 목적이 딱 나오죠. 요거 이제 본격적으로 보면 되죠. 여기서 4가지 요건을 갖췄는데 목적이 뭐죠? 원하는 거. 을이 값하고 A 토지 매매했어. 을이 원하는 게 뭐예요? A 토지 소유권. 권리를 권리. 물건 생각하지 마시고 권리를 생각하세요. 그게 을의 목적이야. 즉 법률행위 쪽에서 원하는 것, 내용이라고도 하고요, 의사라고도 하고요. 아까 민법 3단 구조에서 법률 효과를 말하죠. 그죠? 법률 효과가 권리 변동이잖아. 을이 원하는 게 뭐예요? A 토지의 소유권의 취득.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바로 그 법률 효과, 권리 변동도 되는 거죠. 같은 말이야. 목적, 의사, 원하는 거, 내용, 법률 효과, 권리 변동 다 같은 말이에요. 그게 4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 첫째, 확정성. 이 확정성은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아파트 분양계약을 생각해보자. 아파트 분양계약을 할 때 제 몇 호 확정하는 경우 있죠. 그럼 이거는 계약 당시 확정돼 있지. 또 하나는 계약 당시 동호수 확정하지 않고 나중에 추첨을 통해서 정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걸 뭐라 그래?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거나 이렇게 돼요.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거나. 즉 계약 당시에는 확정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확정할 수 있는 기준, 이게 마련되어 있으면 확정성은 갖춘 것이다. 뭐 이렇게 되겠죠. 확정성 간단해요. 이렇게. 두 번째, 확정되어 있다. 두 번째, 실현이 가능해야 된다. 언제? 행위 당시, 계약 당시. 과거 아니야. 현재, 미래 아니야. 현재, 계약 당시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계약 당시 불가능하면 무효 이렇게 되죠. 그걸 원시적 불능이라고 해요. 원시적 불능. 반면에 계약 당시는 가능했으나 계약 이후 불가능. 후발적 불능이라고 하죠. 1월 10일 날 주택 매매 계약을 했는데 주택이 1월 9일 날 이미 멸실. 그럼 1월 10일 날 계약 당시 이미 을은 주택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지. 원시적 불능이죠. 반면에 1월 15일 날 멸실. 계약 당시는 가능했는데 그 후에 불가능.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을 나눌 수 있다. 원시적 불능 계약 당시 불가능하니까 무효. 후발적 불능은 유효 이렇게 되겠죠. 구별 확실하게 하셔야죠. 그리고 원시적 불능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약법에 가면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는 게 하나 나온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계약이 원시적 불능이어서 전부 무효다. 그런데 그 사실을 어느 한쪽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상대방은 전혀 모르고 있다. 이때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놈이 전혀 모르고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 이걸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란다. 나는 계약법 가서 자세히 보죠. 반면에 후발적 불능은 유효라고 했습니다. 유효라는 것은
갑도 의무가 생겼고 을도 의무가 생겼어. 그런데 그 중에 갑의 의무가 후발적으로 불가능해졌어. 그럼 그 갑의 의무는 어떻게 되냐? 소멸하겠지. 그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을의 의무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의 문제가 남았죠. 후발적 불능에서는. 그래서 두 가지 제도가 있다. 채무 불이행 책임과 위험 부담이라는 책임. 이것도 계약법 가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시적 불능은 무효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고 채무 불이행 책임이나 위험 부담의 문제가 생긴다. 기억하셔야 돼요. 채무 불이행 책임으로 가면 계약법에 뭐가 나와요? 계약의 해제, 원상회복 의무, 손해배상이 나오죠. 그죠? 계약의 해제, 원상회복 의무, 손해배상이 나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온 적 있죠. 다음 중 후발적 불능과 관계가 없는 것은, 답이 뭐였을까? 구별하셔야죠. 그죠? 또 하나는 요 원시적 불능과 관련해서 원시적 일부 불능, 원시적 일부 불능. 갑과 을 사이의 갑소유 주택 및 부속 창고를 매매했는데 1월 10일 날, 1월 9일 날 창고만 멸실. 그 원시적 일부 불능이죠. 이렇게 원시적으로 전부가 아니라 일부가 불능일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고요. 여기에 우리민법 137조가 적용이 된다고 그랬죠. 나중에 무효 가서 뭐죠? 137조는 뭐였죠? 몰라대지. 뭐 재미없죠. 기억하지 말라 그랬는데 뭐 그죠? 또 생각할라. 137조 몰라대. 그 내용 기억하면 돼요. 법률인가 일부 무효일 때 원칙 전부 무효. 그게 137조죠. 그대로 적용해. 일부 불능, 원칙, 전부 불능 따라서 전부 무효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뭐가 적용될 수 있어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적용될 수 있겠지. 단. 아파트 매매와 같이 수량을 지정한 매매. 수량 지정 매매는 말 그대로 수량이 계약의 본질적 요소. 아파트 매매 같은 건 평수 겁나 중요하죠. 1평이라도 차이면 화가 나잖아. 그렇게 평수, 면적, 수량이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매매. 그게 수량 지정 매매. 그런데 그 수량이 부족해. 50평 아파트를 50평 값을 주고 샀는데 나중에 측량을 했더니 40평밖에 안 돼. 그럼 10평이 부족하죠. 10평이 부족하다는 건 계약 당시 이미 10평은 넘겨줄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 원시적 일부 불능이에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매매 계약을 가면 무슨 책임이 있지? 담보 책임. 담보 책임은요, 계약은 전체를 유효로 하고요, 매도인이 일정한 책임을 지는 제도예요. 이걸 담보 책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시적 일부 불능은 원칙적으로 전부 불능, 전부 무효여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적용될 수 있겠지만, 단 그 원시적 일부 불능 중에서 요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따로 무슨 책임이 있으니까, 담보 책임이 있으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되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전부 불능, 전부 무효일 때 발생하는 책임이니까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 범위 내에서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되죠. 이거 기억하세요. 세 번째가 불능의 정도가 세 단계가 있다 그랬죠. 절대적 불능, 물리적 불능. 죽은 반려견을 살려내면 1억을 주기로 계약을 했어. 못 살려내지요. 절대적 불능, 물리적 불능, 100% 불능이래. 두 번째가 사회통념이라고 상식적 불능이 있죠. 상식적 불능. 세 번째로 주관적 불능이라고 나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 그랬죠. 늘 예를 들지요. 제가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 중에 한두 분은 환불 받는다고 민법 듣고 나서 왜? 난 안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남들은 다 될 거라고 기대하고 앉아 있는데, 그죠? 그게 주관적 불능. 여러분들 다 될 거라고 기대하고 앉아 계시잖아. 에? 눈 보면 알아. 아. 그럼 공부를 해야지, 그러면. 바라기만 한다고 되나? 공부를 해야지. 정한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지. 다 돼요, 네.
열심히 하시면 돼. 근데 이 시험 보면 모든 시험이 그래요. 100명의 시험을 보면요. 이제 뭐 떨어지는 분, 붙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떨어지는 분들 중에 한 10% 정도는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되는 분들, 떨어져서는 안 되는 분들이 떨어져요. 모의고사 맨날 80점, 90점 막이요. 떨어져. 그러니까 뭘 해도 안 되는 해가 있어. 그런 분들이 있어. 올해 제가 그래 하여튼 운빨이 그냥 막 이렇게 뒤로 자빠지지도 않았는데 앞코가 깨져 뭐 이런 거예요. 그런 분들이 한 10% 있어요. 이거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또 하나는 로또 당첨 운이 있어. 가끔 가다가 무슨 저기 뭐 커뮤니티에 뭐 3개월 했는데 붙었다 뭐 이런 분들 대부분은 뻥인데 한두 분 정도가 진짜 운빨이 하늘을 찌른 분들이 있어. 보통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신의 아들. 대단한 분들이 있어요. 어제도 보니까 어떤 커뮤니티에 146시간 강의 듣고 합격했어요. 뭐 합격기가 올라왔던데 146시간을 강의를 듣고 합격을 했대. 우와, 이 사람은 뭐 하자는 사람이야 도대체. 이야, 이런 분들이 이렇게 뒤로 자빠지지도 않았는데 코가 깨지는 10%가 있고 가만히 있는데도 붙는 10%가 있어요. 우리는 이 둘 다 기대하면 안 되죠? 정상적으로 공부해야 돼. 정상적으로. 지금부터 안 늦었습니다. 뭐 얘기다가 일로 흘러갔지? 이거 하다 갔구나. 불능의 정도가 3단계 중에서 여기까지만 불능으로 한다 그랬어요. 여기까지만. 따라서 불능 가능의 기준은 사회 통념일 것이고 주관적 불능이나 일시적 불능은 불능이 아닐 것이고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가능성은. 세 번째부터가 중요하죠. 확정돼 있고 실현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세 번째 뭐 해야 돼? 적법해요. 적법. 적법이란 건 법률의 목적이 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걸 말합니다. 여기서 법을 크게 둘로 나누죠. 강행법규, 강행규정과 임의법규, 임의규정으로 나누죠. 강행법규, 강행규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규정이니까 위반하면 안 돼. 이거 위반하면 무효야. 근데 이건 사회 질서하고 상관이 없어. 위반해도 돼. 유효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적법성에서 말하는 법은 모든 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강행법규만을 말한다. 강행법규만을. 모든 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또 하나 요거 외워야 될 게 하나 있다 그랬죠. 임차인의 비용상환 청구권. 임차인은 목적물에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이거 임의규정이니까 이거 포기하는 특약 유효다. 비용 상환 청구를 포기하는 특약 유효다. 그리고 그 특약이 두 개가 있었지. 원상복구 특약과 건물 임차인이 증축하되 증축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는 약정. 다 비용 포기 특약으로 유효. 임대차 가면 나오죠?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가 대법원이 강행규정을 또다시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나눈다. 대부분의 강행규정이 효력규정에서 위반하면 무효다. 그런데 강행규정 중에 단속규정은 위반하더라도 무효가 아니야. 대신 처벌이 된다. 처벌. 그리고 단속규정의 예를 세 가지 기억하자. 미등기 전매 금지 규정,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정, 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걸 금지하는 중개사법 규정. 세 가지. 다 무슨 규정? 단속 규정. 그래서 미등기 전매를 했다 하더라도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부동산이 수차 매각이 됐다. 원래 을은 이렇게 등기를 넘겨야 되는데 자기를 생략한 채 이렇게 등기를 넘겨줬다. 즉 을에 미등기 전매 행위가 있다. 중간 생략 등기가 있었다. 처벌이 된다. 하지만 행위 자체는 유효하다. 아파트 분양권을 가진 사람 1년 전매 제한이 있는데 그 전매 제한을 위반해서 팔았다. 역시 단속규정 위반 유효다. 공인중개사가 직접 거래했다. 공인중개사법에 처벌규정이 있죠. 하지만 단속규정에 불과하다. 이렇게 단속규정 세 가지 기억하자. 세 번째. 이제 몇 가지 이제 강행법규 위반과 관해서 강행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그 중에 특히 효력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절대적이고
확정적 무효. 확정적 무효. 절대적이 확정적 무효. 절대적 무효라는 건 제3자 선악불문하고 보호받을 수 없다. 이게 절대적 무효죠. 예를 들어서 국유재산관리법에는 국유재산관리공무원은 국유재산 취득이 금지가 돼 있어. 내부 정보를 누구보다 잘하니까. 그래서 국유재산관리공무원 갑이 이걸 취득하고 싶은데 자기는 공무원에서 취득을 못해. 그래서 부인 이름으로 취득을 해. 강행규정을 우회 위반했죠. 탈법행위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무효야. 그러면 국유재산관리공무원 갑의 부인 을이 국유재산을 취득했다. 무효. 강행규정 위반 무효. 절대적 무효. 따라서 을이 병한테 팔았다. 병은 이런 사장을 알았든 몰랐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게 절대적 무효. 두 번째, 이 절대적 무효, 확정적 무효인 경우에는 나중에 봅니다. 139조 무효행위 추인 안 되고 138조 무효행위 전환 안 되고 무효행위 추인도 안 되고 전환도 안 되고. 세 번째, 강행규정을 위반한 자 스스로 자신의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있다. 위반자 스스로. 그래서 증권회사 갑이 있고 직원 을이 있는데 투자자 병으로부터 투자를 받는다. 그런데 증권거래법에서는 부당하게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투자를 받을 때 부당하게 투자를 권유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 이때 부당하게 투자를 권유한 게 뭐가 있어요?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야. 그게 부당 투자 권유야. 그런데 얘가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 강행규정 위반 무효죠. 그러니까 나중에 병이 수익을 보장해 달라 그랬을 때 그런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위반자 스스로. 강행규정 위반이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어. 갑이 주식회사, 증권회사, 을은 직원이에요. 본인과 대리인이야. 무슨 관계라고요? 본인과 대리인. 그런데 요 놈의 요 수익 보장 약정이 나중에 대리가 서볼 건데 표현 대리가 성립을 해. 뭐가 성립해요?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요. 그 행위의 효과가 갑에게 발생해요. 갑에게 유효가 돼. 강행 규정을 위반했는데 표현 대리가 성립했어. 그러면 본인에게 유효가 되겠지. 그쵸? 그럼 강행 규정은 있으나 만한 규정이 돼. 그러니까 아하, 강행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그래서 무효인 절대적 확정적 무효인 행위가 설령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이거 적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질문들이 강행 규정 위반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적법성에서는 임의규정 구별해서 임의규정 암기, 강행 규정 구별해갖고 단속 규정 3개 암기. 그 다음에 강행 규정을 위반했을 때 절대적 확정적 무효라는 것 갖고서 선악불문하고 제3자 보호받지 못한다. 이거와 관해서 탈법행위 원하게 기억하죠. 그 다음에 추인 전환 안 되고 스스로 무효 주장할 수 있고 표현대리가 성립하더라도 표현대리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까지 딱 적법성 기억하시면 되죠. 그 내용들이 중요합니다. 6페이지에 보면 실현 가능성이 있어요. 그 중에서 반가로 2번 판단 기준과 시기, 반가로 3번에 원시적 불능, 전부 일부 있고 특히 일부와 관해서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에서 수량 부족에 해당되면 계약은 전체가 유효하되 담보 책임의 문제를 해결하면 되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되 2가지 제도가 있다는 거. 채무 불이행과 위험부담. 그 다음에 적법성이 있죠. 의의가 있고 밑에 강행법규라고 해서 효력과 단속으로 나눴죠. 그거 효력과 단속. 단속 규정에 해당되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1번, 2번, 4번. 4번은 밑줄 안 그어져 있죠? 네, 여러분들이 그셔야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강행규정 위반의 효과가 나와 있죠.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다가 뭐 빠졌죠? 뭐가 빠졌어? 표현대리 적용할 수 없다. 네, 표현대리 적용할 수 없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뒤에 이 표현대리 가면 나오기는 하는데 미리 써두자. 표현대리 가면 나오는 게. 38페이지.
38페이지. 미리 체크. 38페이지. 위에 상향가로 4번에 효과의 반가로 3번. 표현대리 행위가 강행규정을 위반했다. 표현대리 적용할 수 없다. 없다. 그 정도. 됐죠? 다시 돌아와서 7페이지 반가로 4번 탈법행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유재산관리 담당 공무원이 다이렉트로 취득을 못하니까 부인이나 친척 이름으로 취득을 했다. 국유재산 취득이 금지되는 강행규정을 우회 위반, 이런 걸 탈법행위라 하고, 탈법행위도 무효가 원칙. 그 이해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그래서 을과 거래한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이렇게 목적요건 4개 중에서 3개, 뭐 크게 단독으로 잘 안 나옵니다. 이거는 지문으로 한두 개 나올 수 있으니까 요 정도 정리해 주시면 돼요. 됐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회적 타당성.